안녕하세요. 화상관적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돼서 후에 면책을 받고도 채권자 채무자 간의 다툼이 되는 분쟁 사건입니다. 2021년 4월 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서부에서 판결 청구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원도 서울이면 서울 서부 해야죠. 정확하게. 옛날엔 서부가 서울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에도 서부지방법원이 있고 부산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동부도 있고 동부, 서부. 동부 지역은 이제 해운대 쪽에 있고 서부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울은 이제 동서남북이 있죠. 중앙이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이 판결이네요. 청구이라는 건 채권자가 뭔가 강제 집행을 하니까 채무자가 저 면책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들이민 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 전에 채권이다. 그럼 결국 이제 파산 고의로 누락됐냐 아니냐 이걸 이제 갖고 공방을 벌이는 거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차전이라는 건 지급명령이죠. 14868 그렇죠.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게 청구이의 전형적인 주모입니다.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약속원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권한을 씁니다. 서울 법무법인 1986년 공증 매토 지급명령 약속원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기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개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불허하고 정지하고 이런 잠정 처분까지 해야 되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 4월 25일 주식회사 C회사에 50만 달러를 연체율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C의 위 대출 채무에 아마 C가 무슨 오너 아니면 대표이사였겠죠. 연대부정하였습니다. 50만 불 대출에 대해서 이 대출금 채권은 D 유한화 회사를 거쳐 지금 현재 E 주식회사로 양도된 겁니다. E는 마지막 양도받은 E는 C 이제 회사죠.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이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제 지급명령 차전이죠. 사건 번호가 2019년 3월 1일 원고와 C는 연대하여 이에 1억 원 및 이에 대한 10원 지원 손해금을 지급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해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확정됐습니다. 지급명령은 3월 30일 2019년 시점이 중요합니다. 3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또 양수받고 2020년 5월 26일 승계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승계되는 중에 원고는 2019년 3월 30일 날 이제 확정됐죠. 5월 26일 날 이듬해 승계 집행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난 게 뭐냐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소송 조회를 안 한 거예요. 2019년 3월 30일 날 확정됐기 때문에 2019년 그 전에 차전 사건 번호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19년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9년 10월 30일 면책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월 20일 날 신청을 했으면 그렇죠? 3월 30일 확정됐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진행 중인 걸 알았을 수 있죠. 소송조회를 안 한 게 일단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2019년 11월 16일 확정되었죠. 근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자기 사건 번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지급명령인데 사건을. 소송조회만 했으면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고통을 당하는 거죠. 판단. 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거죠.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왜 3월 30일 확정됐고 파산 면책은 2019년 11월 달에 확정됐으니까 이 시기상으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맞죠. 423조에 규정된 파산 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재생법 566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할 당시 악의로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재생법 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됩니다. 과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느냐 모르느냐, 대표적인 그 바보 같은 항변이 그거죠.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알려줬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법무사 사무실이 과실로, 실수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무사 사무실 상대로 소송을 해야죠. 그렇죠? 입증을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만약에 뭐 이메일 같은 걸 줬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내가 국민은행 채권이 3천만 원 있다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목록에.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비가 붙어요. 나중에 일을 잘해주고도 나중에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은 직원들이 작성하게 한, 직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타이핑을 쳐서 하지만 반드시 초안은 채무자가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받는 사무실도 있어요. 이 외에는 더 이상 나는 너한테 채권자 3명으로 고지했다. 그래서 3명으로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해줬더니 나중에 뭐 뜰렁 하나 더 날아왔어요. 그럼 결국은 사람 심리가 탓하고 싶죠. 하소연하고 싶죠. 자기 실수 생각 안 하고. 그때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사인 같은 거, 아니면 그때 그 목록 거기다가 반드시 자필을 쓰게 합니다. 왜?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하다가 직원이 진짜 실수해서 빼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채권자 목록은 협업 작업을 하게 합니다. 나머지야 뭐 그쵸?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아느냐 모르냐는 반드시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을제 4호증이 각기재하면 원고가 직접 2019년 3월 15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정보를 송달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래에서 3월 30일 확정됐고요. 이와 같은 사실만은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이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 4호증, 을제 1호증 내 3. 변론이 전치를 더해보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주채무자를 C로 하는 보증채무와 F주식회사로 하는 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각 보증채무는 D 요한회사를 거쳐 E에 함께 양도된 사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 및 F주식회사는 보증채무는 모두 E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원고는 신청 당시 채권자를 E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를 채권자문에 기재했던 사실, 그와 같이 기재된 보증채무 X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7억 원이에요. 위 보증채무 중 이 사건이 2020년 2월 20일 이와 피고 사이 내부적인 정산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분리해서 양도된 거죠. 이러한 채권 양도의 경위와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내용, 채권자문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를 E로 하는 보증채무에 당연히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알면서도 채권자문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원고는 27억에 이게 섞여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네, 이론적으로는 채권이 각 별개로 돼 있는데 별개로 양도가 됐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뭐 그렇다수 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썼고 구상권자로 썼는데 27억에 이 사건 2억 얼마만 딸랑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죠. 일반인 입장에선.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판례는. 판례가 이제 사실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때는 원고가 이기고 어떤 때는 원고가 좀 억울해도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모든 사정 결국 판사를 잘 설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증거라든가 신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장, 항변, 자세, 태도 그런 것 되게 중요하죠.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 거짓말하다가 찍히면은
나머지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면 같은 거 쓸 때도 매우 주의해야 되죠. 반드시 확인을 해서 대충 쓰다가 뭔가 상대방한테 하나 책 잡히면은, 그쵸? 물고 늘어지면, 그 다음 계속 물고 늘어진 거를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하다 보면 거짓 같기도 하고, 그쵸? 한번 거짓말 치면은.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 청구 이의의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